자, 오늘은 좀 특별한 그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시장을 여태까지 남들보다 먼저 읽었던,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제 노하우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투자 고수. 오늘이 첫 번째 3주 동안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은 추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항상 어느 지역에 먼저 가서 뭐 물건을 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과연 이 상승 추세로 가는 시점인지 계속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하강 추세로 가는 건지에 대한 추세 여부의 판단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판단을 해야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뭐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서울시의 정책 방향, 이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두 번째 파악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시장, 양극화가 과연 왜 양극화가 앞으로 점점 더 되는지 이런 것들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만큼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요.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대로만 파악을 하시면은 시장을 충분히 읽고 남들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자, 부동산 시장은요, 추세가 결정한다. 추세라는 거 하나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부동산이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승 국면으로 이렇게 간다면 어느 시점인가 규제가 나오는 거죠. 너무 자꾸 오르니까 규제가 나오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락합니다. 예. 하지만 이 떨어지는 게 단기간에 불과하고 결국은 다시 원래 추세대로 상승 추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규제 효과는 단기간이었다는 거죠. 자, 반대로 부동산이 이렇게 또 하강을 해요. 계속 떨어지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은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이 시점에서 시장이 다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뭔가 시장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하지만 또 몇 개월 지나면은 다시 원래 추세인 하강 추세로 하락장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시장이 2013년도부터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고요. 아무리 봐도 하락 추세로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변곡점이 생기질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승 추세라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세가 어떻게 우리가 추세를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 저 유명한 헝가리 출신의 아주 대투자자죠. 예,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얘기를 했죠. 추세는 유동성, 돈과 심리, 돈 플러스 심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돌게 되면은 어떻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면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사람들은. 그리고 요 심리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추세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돈과 심리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할까요? 당연히 돈입니다. 유동성이 큽니다. 심리가 안 좋더라도 돈이 막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요. 심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둘 다 추세는 돈과 심리가 결정을 하지만 첫 번째는 돈이라는 거죠. 유동성.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규제 대책이 23번 나왔죠. 뭐 조만간 24번째 대책이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부의 규제 대책 결국은 어때요? 단기적으로 대책이 나왔을 때만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지. 그 다음부터 계속 또 상승 국면으로 왔더라. 라는 얘기.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추세가 중요하지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승 추세가 계속되는 이유 이게 뭐예요? 가장 큰 건 유동성이에요. 우리 그 정부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유동성과 저금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돈들이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이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나 금, 부동산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부동산이 전 세계 부동산들이 지금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돈이 시중에 엄청 많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하락.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물 자산 또는 안전 자산으로 돈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금, 달러, 부동산 이런 것들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 돈들이 일로 안 가죠? 경제의 각 분야로 각 회사로 기업들로 투자가 되고 했을 텐데 워낙 안 좋으니까 이 갈 곳 없는 돈들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유동성 장세는 2023년도 이후에 2023년도까지는 갈 것 같고요. 2023년 이후에 아마 변곡점이 꺾이는 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예전에 2020년도 되면은 꺾이는 점이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그래서 2023년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세값 폭등 지금 뭐 모든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화두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매매가 상승의 전조 현상일까요? 자, 상승 시장.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했죠. 예, 상승 추세, 상승 시장에서의 전세값이 지금 폭등을 한다.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는 거는 결국 매물 구하려면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전세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전세값 폭등 상승 시장에서 이것은 매매가 상승의 동력이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늘상 그렇진 않아요. 전세값이 막 오르고 전세 대란 집이 없어. 전세 대란 일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오릅니까?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세가 막 그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규제를 계속 가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머물게 돼요. 전세로 머물게 되는 시점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딸리니까 전세값이 막 올라가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막 감소하는 시점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막 오르다가 다시 매매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5년에서 2006년 2005년에는 831 대책이라고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때 막 다주택자 규제하고 하니까 이 매매 시장이 죽었죠. 그래서 전세 시장으로 가고 전세 시장 가격이 막 오르니까 결국은 매매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입주 물량 감소가 우리도 지금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상황을 지금도 꺾이는 시장이라고 절대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급 물량 적은 지역에 우선순위를 매겨라.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급 물량 감소는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물량이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렇죠. 2021년 강남 재건축 입주 물량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포나 잠원, 잠실 이런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단지는 24년 이후 이것도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신도시 입주 물량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공급 물량, 경기권 공급 물량은 어떨까요? 자, 2020년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 12만 4천, 2021년 10만 1천. 경기권의 22.1%가 감소하고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은 2020년도에 4만 3,944가구에서 2021년도에 내년이죠. 2만 719가구, 2022년도에 12,710가구, 2023년 6,769가구, 2023년 3년도까지 서울의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물론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물량이 작은 곳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작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공급 물량이 작은 데는 경기도도 물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겠죠. 하지만 서울은 지금 엄청나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투자를 하러 많은 분들이 지방에서 원정 투자를 하러 오신다고 하죠. 부자들이. 자, 오늘은 제가 이 추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정책 방향입니다.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최우선인지 무엇인지, 최우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알게 되면 그쪽에 가서
투자를 하면은 이익을 낼 수 있겠죠. 예, 다음 주 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